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혜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벌써 GMP 글 쓰는 사람들 글쓰사 모임이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제 소재를 통해서 소제목 잡기, 그리고 A는 B다, 은유로 핵심 가치 정의하기, 그리고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에세이 쓰기, 그리고 글 쓸 때 군더더기 표현들 없이 쓰기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역지와 사역에 대한 글을 쓸 것인데요. 에세이 때는 소재와 주제를 스스로 찾아야 했지만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주제가 있는 글을 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4가지 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의 유형은 지난 시간 묘사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시죠? 이 묘사를 활용한 묘사형 글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듯이 글을 풀어가면서 인물, 사건, 장소, 또 감정 등을 아주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표현하는 글쓰기입니다. 독자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는 상세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작품 전부에서 사용되고요. 묘사형 글의 사례는 시, 일기, 또 자연 묘사, 또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주인공, 상황 묘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의 유형은요. 지난 시간 우리 자신의 이야기, 에세이 등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던 내러티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 전개형 글인데요. 이야기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핵심 요소로는 주제와 스토리, 그리고 대화체, 그리고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내러티브형 글의 사례로는 소설, 동화, 시, 자서전, 전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의 종류는 설명형 글입니다. 대상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문학작품 이외의 실용적인 글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글은 독자에게 관련 사실과 수치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의견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교과서나 설명서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전달을 위한 글이 포함됩니다. 설명형 글의 사례는 교과서, 사용 설명서, 레시피, 뉴스 기사. 그런데 뉴스 기사인데 기획 기사나 사설이나 기고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기술, 과학 관련 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설득형 글입니다. 설득형 글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그 주장을 믿고 따르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설득형 글에는 저자의 의견과 그리고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주장의 정당함을 뒷받침해주는 또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설득형 글의 핵심 요소로는 주장하는 바, 주제, 그리고 관점, 그리고 논증,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 제시, 그리고 독자의 행동 변화 촉구 등이 있습니다. 설득형 글의 예시로는 기고 및 사실 기사, 그리고 논설문, 그리고 광고, 도서, 음악, 공연 등의 후기, 그리고 추천서, 고소장, 비평문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써보려고 하는 글은 바로 선교지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선교지를 소개해야 된다면 4가지 글의 유형 중에 어떤 글의 유형에 해당되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설명형 글입니다. 선교지의 상황, 문화, 역사, 경제 등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렇게 알기 쉽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혹시 물건을 사시고 나서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나요? 저의 경우는 대부분 설명서를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긴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안 보죠. 그런데 글로 써져 있는 그 설명서는 읽기가 싫은데 유튜버들이 찍은 제품 설명 영상 있죠? 그거는 제가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영상에 들어가 보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몇만 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글로 쓰인 설명문을 읽기 싫은데 그 영상으로 찍은 그런 제품을 설명하는 영상은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결은 비교와 대조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의 22년 버전은 이랬는데 23년 버전은 이렇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이랬는데 다른 점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 주니까 그 설명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설명문을 빛나게 해주는 두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밋밋한 설명문에 소금과 설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보통 케이크 위에 장식을 해주면 더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되는 것처럼 설명문 안에서 비교와 대조는 밋밋한 설명문을 맛있게 해주는 맛의 비결이 됩니다. 비교는 두 가지 대상에서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한국과 선교지 비교하고 대조해 볼까요? 네, 한국의 계절과 선교지의 계절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세요. 한국의 카페 문화와 선교지의 카페 문화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세요. 한국의 근대 역사와 선교지의 근대 역사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세요. 한국의 교육과정과 내가 있는 선교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선교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무엇인지 비교하고 대조해 보세요. 한국의 명절과 선교지의 명절을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상에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대조하면서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한국과는 다른 선교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찾아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쭉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 한국과 선교지 간의 두 가지 다른 대상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아주 많은 비교 대조 항목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두 대상 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5가지씩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민 교수의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에 나오는 비교, 대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